다시 봅시다. 자, 광종제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경종부터. 향리제도는 성종이죠. 제가 오늘 좀 몽롱했나봐요. 미쳤나봐요. 경종부터 봅시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아깝다. 자, 경종 봅시다. 경종 같은 경우는 반동정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말하자면 한참 왕권을 강화시켜놨다가 다시 왕권이 약화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동정치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건 아니지만 이때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종 때는 다시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 반동정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경종 때 그냥 업적 하나만 체크하면 되죠. 하나는 시정전시관.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전시관 제도는 어차피 우리 경제 파트 가서 굉장히 자세히 할 거니까 여기 전시관 하나만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으로 넘어갑시다. 자, 성종의 정치. 성종은 6번째 왕이에요. 고려 초기에는 한 초반기의 왕들은 여러분이 순서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혹시 모르게 순서대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태종,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종, 세 번째 왕을 뭐 업적을 물어보거나 하진 잘 않겠지만 네 번째 왕이 광종이라는 거, 여섯 번째 왕이 성종이라는 거, 여덟 번째가 현종이라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나중에 문제 풀기가 좀 좋죠. 자, 네 번째 광종, 여섯 번째 성종, 여덟 번째 현종. 이렇게 주로 요 왕들은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성종의 업적 봅시다. 성종의 업적하고 가장 밀접한 사람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 최승로가 시무 28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건의하면서 앞에 왕들에 대한 업적을 다시 평가한 그런 글을 같이 바치게 되죠. 이런 걸 오조정적평이라고 그래요. 자, 5명의 왕들에 대해서 아까 성종이 6번째, 6번 왕이라고 했잖아요. 6번째 왕인데 앞에 5명에 대해서 정치적 업적을 평가한 글이에요. 정치 업적을 평가한 글이고, 특히 이 오조정적평에서는 광종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광종에 대한 비판. 최승로는 광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50세 정도밖에 못 살았다. 오래 살 수가 없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 재위 기간에 있었던 시기 중에서 16년은 정말 그때는 엉망인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종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이 시무 28조는 말 그대로 이런 게 붙으면 개혁안이죠. 개혁안 28개.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22조. 22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전반적인 내용은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유교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가장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험에는 가끔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개혁안을 만들 게 뭐냐.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무 28조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 정책으로 마련됐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231페이지 5조 정적평, 그 다음에 232페이지 시무 28조.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료탐구에 보시면 5조 정적평이랑 그 다음에 최승로의 시무 28조랑 나와 있고요.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는 우리가 7조 그리고 20조 이렇게 한번 2개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데, 나머지 예를 들면 뭐 11조 중국의 제도를 너무 따르지 마라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간회가 너무 심해서 백성들이 힘들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쭉 있으니까 한번 나머지 읽어보시고, 우리는 7조하고 20조 7조 20조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실제로 제도를 받아들인 것들이니까 7조 먼저 볼까요?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외관은 이제 지방관이죠.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의 일이 번다하여 미처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즉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비록 모든 지역에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더라도 10여 주현을 묶어 하나의 관청을 두고 관청마다 2-3명의 관을 두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소서, 즉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자, 실제로 이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목사를 지방관을 파견하기도 하죠. 자, 20조로 갑시다.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미천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유교는 곧 지금의 할 일입니다. 오늘날은 지극히 가깝고 즉 유교는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머니 불교는 머니까 가까운 것, 즉 유교를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게 아니겠습니까? 즉 결론은 뭐예요? 가까운 거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유교를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 수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7조와 20조 한번 살펴봤고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예를 들면 22조 같은 경우는 노비 환천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에게 대드는 또는 까부는 그런 노비를 그러니까 양인이죠. 다시 양인이 된 사람을 노비로 만들어 버립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232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시무 28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시무 28조의 나머지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자, 이 중에서는 자 232페이지 그 시무 28조 내용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쯤 보면은 공신의 등급에 따라서 자손을 등용해라. 즉 공신을 우대합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공신을 우대해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해라. 아까 중국의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 시무 28조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 시무 28조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조건 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제 왕권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신하들, 공신들을 우대하면서 체제를 정비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무조건적인 왕권 강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제 왕권의 강화를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 무조건 전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무 28조라는 건 신하가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왕권을 세게 해라. 이게 아니고 적당히 왕권을 강화하면서 신하들도 좀 존중을 해줘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무 28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의 정치개혁 한번 쭉 봅시다. 성종의 정치개혁에 관련된 내용들. 일단은 성종의 정치개혁에서 이성육부의 체제를 정비하게 되죠. 이성육부의 체제를 정비하게 되죠. 자, 이성육부 체제라는 건 중앙정치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를 정비하게 되고 자, 이때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같은 그런 관청들, 중요한 관청들도 이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학교를 마련하기도 하고 교육에 또 관심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 체제를 정비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중앙정치 기구 개편, 송과 당과 이런 제도들을 모방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12목을 설치하는 일이죠. 자, 12목을 설치해서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죠. 자, 이때 설치한 12목에 파견한 사람이 목사가 되겠죠. 자, 지방관인데 12목이니까 당연히 목사를 파견하게 되겠죠. 지방관 파견.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고 목사를 파견하게 되죠. 자, 이 지방관이라고 하는 건 상주하는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한 거예요. 상주하는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하게 되죠. 자, 제가 여기서 상주하는 지방관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 지방관을 처음 파견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관리를 각 지방에 파견하긴 했지만 초기에 파견했던 관리들은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관리예요. 지방관이 아니고.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한 거는 이때가 처음. 하지만 그 전부터 관리는 파견하긴 했었어요. 세금 거들어 다니는 뭐 전운사나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긴 했으니까 상주하는 지방관을 처음 파견한 거는 바로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면서 목사를 파견한 거죠. 그 다음에 향리제도. 아까 제가 광종이라고 했죠. 미쳤나 봐요.
향리제도 또 써야 되겠네. 대등상대등, 대등당대등. 내가 해놓고도 웃겨가지고. 대등당대등을 호장, 부호장. 대등당대등을 호장, 부호장의 벼슬을 준 거예요. 자, 대등당대등은 호족이고 호족을 공무원으로 편입을 시킨 거죠. 향리로.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을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월급도 줘야 되겠죠. 물론 뭐 당장 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외역전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급을 마련해주고 또 향리에 나중에 공복을 마련해주기도 해요. 중앙 관리들만 옷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요. 향리들도 옷 색깔을 정해주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은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향리제도 마련.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 정비에서는 국자감 설치. 국자감을 설치하게 된다. 자, 국자감이라고 하는 건 최고 학교죠. 그래서 처음으로 학교가 생겼다. 보시면 되겠죠. 국자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방에도 자, 지방에도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방에도 지방교육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서성 수서원, 도서관이죠.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서적을 관리하고 도서관 역할도 하는 학문 연구기관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실 도서관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 등을 설치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과거제도가 광종 때부터 실시했으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과거제도를 정비해서 제대로 실시하게 된 거죠. 사실 과거제도를 광종 때는 그냥 설치만 한 거고 제대로 실시하게 된 거는 바로 성종 때부터다. 그래서 과거제도 정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신월과법. 이것도 좀 독특한 제도인데 이 문신월과법이라고 하는 건 자, 문신에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과 그 다음에 중앙관리들한테 한 달에 시를 몇 편 써와라, 부를 몇 편 써와라, 뭐 시 3편, 부 1편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낸 거죠. 자, 신하들의 유교적 소양을 이제 기르기 위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런 걸 문신월과법이라고 해서 이제 유교적인 관리들을 등용을 하고 이 사람들을 기르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문신월과법. 자, 시험에는 이것도 물어봐요. 시 몇 편, 부 몇 편. 네, 그것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그냥 넘겼다가 시험에 나오면 우리 당황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른다. 네, 혹시 모른다. 나 같으면 되겠다. 이런 거죠.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라면 어떤 걸 내서 여러분을 틀리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 같으면 더 악랄한 문제를 어디선가 뽑아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매월 시 3편, 부 1편. 자, 그 다음에 지방관에게는 시 3편, 시 13편, 부 1편을 지어서 내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시와 부라고 하는 건 이제 장르가 되겠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이제 뭐 소설을 한 편 내라, 논술을 한 편 내라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시를 한 편 내라 이런 거. 자, 그래서 문신월과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제도를 정비해서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하게 되죠.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하게 된다. 자, 의창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흑창. 흑창이 의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흑창을 의창으로 바꿔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의창은 아까 의창은 빈민구제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창은 역시 빈민을 구제하면서 춘대춘합. 그래서 이런 제도가 바로 의창. 자, 그 다음에 상평창.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예요.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 자, 그래서 쌀값이 쌀 때 사뒀다가 요거를 이제 비쌀 때 이렇게 풀어서 통화량 조절하는 것처럼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상평창이라고 하는 건 개경, 서경, 12목 14개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주요 도시에다 설치했다. 그래서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하게 된다. 의창은 처음에는 수도를 주변으로 수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주창수련법이라고 하는 법이 실시되면서 각 주마다 모두 하나씩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의창은 각 주마다 다 설치, 그 다음에 상평창은 이렇게 14개, 개경, 서경, 12목 이런 식으로 주요 도시에 설치, 이런 식으로 설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화폐를 만들기도 해요. 그 최초의 화폐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나와 있죠? 건원중보. 건원중보가 최초의 화폐이면서 철전.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중국돈, 아까 뭐 우리 앞에 고대에는 오수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량전 이런 거 쓰다가, 자, 그 다음에 최초의 화폐를 만들게 되죠. 그 최초의 화폐가 바로 건원중보. 자, 그리고 얘는 동전 아니고 철전이에요. 동전이라고 하는 건 구리를 베이스로 하는 거고, 철전은 말 그대로 철을 베이스로 하는 거죠. 철을 기준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는 철전. 항상 이런 거 붙으면 우리 알아둬야 되죠. 최초 이런 거 붙으면 알아둬야 되니까 최초의 화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분사제도 정비. 자, 분사제도가 처음 실시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아까 태조, 서경을 중시했으니까 태조부터. 그래서 분사제도 정비. 자, 분사제도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서경에 설치한 정부 기관의 분소, 분점, 말하자면 분점을 설치했고, 태조 때 처음 설치, 성종 때 정비.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예종 때 완성 써있죠. 예종 때 완성. 자, 그런데 묘청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 쉽게 말하면 독립성이 떨어지고요. 약화를 시킨 거죠. 축소를 시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묘청의 난 이후에 거기 보시면 조이총의 난, 요거는 무신 집권기에 서경 유수인 조이총이 일으킨 반무신난이에요. 그런데 그 반무신난을 계기로 해서 평양 지역에서, 서경 지역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조이총의 난 이후에 아예 폐지. 그래서 분사제도라고 하는 건 묘청의 난으로 약화, 독립선 상실,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난으로 폐지. 그래서 이 분사제도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비 환천법. 여러분 아까 233페이지 거기 훈요 10조 중에서 최승로의 시모 28조 중에서 22조 있었죠. 요 내용이 노비 환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비 환천법. 자, 노비 안건법이 앞에 있었죠. 광종 때. 그거는 양인을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리는 거고, 이 노비 환천법은 노비였던 사람을 양인으로 바뀌었던 사람을 다시 노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대들거나 주인에게 좀 거침없이 대하는 그런 나쁜, 약간은 이제 좀 주인을 업신여기는 그런 양인들을 예전의 노비처럼 이렇게 다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제도. 좀 특이한 제도죠. 이런 거를 우리가 노비 환천법이라고 하고, 위에 보시면 시무 28조에서 22조의 내용이 바로 노비 환천법. 자,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좀 비슷비슷한 제도들이 많이 언급되죠. 노비 안건법 광종, 노비 환천법 성종.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름의 제도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주연 공부법, 주연 공거법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슷한 제도들의 이름을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 자 넘겨서 연등회와 팔관의 폐지. 이것도 역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백성들이 너무 괴롭다. 이 행사를 너무 크게 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해주면 안 돼? 자, 아예 없애버리죠. 그래서 성종 때 연등회와 팔관회가 폐지됐다가 현종 때 다시 부활이 돼요. 그래서 요때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되었다. 이거는 뭐 불교를 억압했다기보다는 사실 불교 국가였던 고려가 불교를 탄압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무래도 유교에 조금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불교를 약간 소홀히 했었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영토확장. 자, 이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어요. 이제 거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때 서희가 단판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차지한 땅이 강동 6주. 이거 우리 조금 이따가 대외관계 하면서 다시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왕이 목종. 목종은 뭐 개정 전시과 정도. 전시과를 다시 고친 거죠. 그래서 개정 전시과. 자, 그리고 강조의 정변으로 결국에는 폐위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현종. 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죠. 자, 현종이 8대 왕이고, 현종도 여러 가지 제도가 여러 가지 몇 개 있죠. 그래서 현종 때의 제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이 독특한 여러 가지 사회제도들이 만들어지죠. 거기 보시면 면군급고법. 70세 이상의 부모, 노부모를 가진 사람은 뭐 군역을 면제해 둔다든가 아니면은 외관으로 보내지 않는다거나 외직, 그러니까 뭐 거기 보시면 외직을 피하게 해주었다. 이런 것들이 면군급고법. 주창수련법. 자, 의창을 각 주마다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주창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주창수련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주현공거법. 주현공거법이라고 하는 건 향리의 자식들의 과거응시 기회를 준 거죠. 거기 보시면 과거응시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자, 주현공부법은 뭐였죠? 그거는 세금을 주와 현을 단위로 잘 걷어라.
그래서 주연 공부법이 있었고 여기선 주연 공거법.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알아두자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종 때는 지금 여기 안 써있지만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모두 현종 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이 끝나고 나서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죠. 물론 이때 설치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강감찬의 건의에 의해서 나중에 덕종 때부터 정종 때까지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경의 나성까지는 여기서 설치한 거예요. 현종 때. 자, 그리고 7대 실록을 편찬했다. 7대 실록. 자, 이 현종이 8번째 왕이잖아요. 고려 왕조 실록이 다 불타버렸어요. 소실, 거란이 쳐들어오면서. 그래서 앞에 7명의 왕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게 7대 실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종 봅시다. 문종. 자, 문종은 11대 왕. 이 문종 때가 고려 전반기에 최전성기.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했을 때가 바로 문종 때예요. 그래서 문종 때가 고려 문화의 최전성기, 고려 시대 최전성기다 볼 수 있고요. 역시 문종도 제도가 많아요. 문종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문종 때 업적들 몇 개 봅시다. 일단 경정전시과, 이거는 우리가 경제 파트 가서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원신수법, 그 다음에 녹봉제 정비, 자, 그리고 동서대비원. 원래 대비원을 정종 때 설치했다가, 이거는 이제 거기 보시면은 한자를 치료한다거나 뭐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대비원의 역할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개경의 양쪽에 2개 설치한 거죠. 그게 동서대비원. 그래서 대비원은 정종, 동서대비원은 문종. 자, 그리고 남경 설치. 자, 원래 남경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다가 제2의 수도로 하나를 설치한 거죠. 원래 삼경제도가 있었고, 삼경제도는 개경, 서경. 개경이 수도, 서경이 제2의 수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경주가 편입되면서 고려가 이제 좀 커졌기 때문에 요 경주에다가 동경을 설치했었어요. 성종 때 동경이 설치되죠. 자, 그런데 동경이 그닥 중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요충지인 서울, 한양이죠, 한양. 한양에다가 남경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남경을 설치한 거는 문종. 자, 남경을 설치한 건 문종이지만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하고 남경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건 숙종이에요. 자, 남경을 설치만 한 거예요. 남경이라는 도시를 설치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제2의 수도를. 자, 그리고 남경 개창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오히려 남경을 확대시키면서 발전시켰던.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막 뭘 짓고 건설을 하고 했던 게 실제로는 누구냐면 숙종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실 때 남경을 설치한 건지 아니면 남경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건지 그거를 구분을 좀 하시면 돼요. 남경을 설치한 건 문종, 남경을 개발한 건 숙종.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인선상법. 자, 기인선상법은 아까 우리 기인제도 있었죠. 상수리제도와 기인제도 우리 설명하면서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 그 기인의 성격을 없앤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기인선상법이라고 하는 건 향리의 자제를 서울의 볼모로 인질로 잡아두는 그런 기인제도를 없앤 거. 기인의 성격을 없앤 거. 자, 그 다음에 뭐 불교 정책 아까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문종의 정책이다. 우리가 지금 고려 전반기의 중요한 왕들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시험에 일단 뭐니 해도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은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3명의 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광종이거나 성종이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또 시험에 더 많이 나오고요.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현종, 문종. 최근 들어서는 현종과 문종에 대해서도 잘 물어봐요. 현종, 문종. 그 다음에 뭐 예종, 숙종 이런 왕도 시험에 잘 나오는 왕들이기 때문에 왕의 업적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왕은 태조, 광종, 성종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왕들이 현종, 문종, 예종, 숙종 이런 왕들이 또 언급이 많이 돼요. 숙종, 예종 이런 왕들이 언급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앞부분 전반기 주요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고요. 235페이지 보시면은 고려의 전반적인 개관,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한 약 500년 가까이 지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시대를 좀 구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훨씬 고려를 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죠.
자, 크게 두 시기로 나누면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요 앞부분은 고려 전기, 요 뒷부분은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고려라는 나라는 크게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은 다시 두 개로 고려 초기, 고려 중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와 중기는 뚜렷하게 구별되기는 좀 어렵지만 중기는 거의 한 12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부분은 자, 한 10에서 11세기 정도는 초기, 그 다음에 12세기 정도는 중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에서 11세기, 여기는 한 12세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세기 후반기 무신정변, 무신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를 우리가 무신집권기라고 하죠. 그래서 요 무신정변 이후에 100년 무신집권기예요. 자, 무신이 정권을 차지했었던 시기가 1170년에서부터 1270년까지 딱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을 무신집권기라고 하고 그 무신집권기 앞에 한 40년 정도가 몽골이 쳐들어온 시기고요. 이 몽골과 강화를 맺은 후부터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까지를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하거든요. 원간섭기. 그래서 거의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거의 한 1259년에 우리가 강화를 맺게 된 그 시기부터 그 다음에 한 공민왕 시기 정도까지 원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의 시기를 얘기하니까 거의 한 80년에서 90년 정도? 그 정도가 원간섭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56년 정도까지니까, 1356년 정도까지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려가 망해가는 시기, 말기. 그래서 고려는 이런 식으로 5개의 시기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자,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건 무신정변이고, 그 무신정변에서 앞부분 초기, 중기, 그리고 뒷부분은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구별할 수 있고요. 고려는 이렇게 시기별로 지배층 다르고 시기별로 대외관계 다르고 어느 나라와 교류했는지 다르고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시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시기별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죠. 여러분 책에도 고려의 전반적인 개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개관에서 자, 지배층 다르고 지방 세력 다르고 사회 성격 조금씩 달라지고 그 다음에 외교관계라고 해서 어느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지 대립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지 약간 다르죠. 이민족의 침입하고도 연결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려 시대는 크게 5개의 시기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훨씬 고려를 입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 전반적인 개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고려의 통치 조직의 정비. 자, 여러분 237페이지로 넘겨볼까요? 통치 조직의 정비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중앙정치 조직이 정비된 게 아까 어느 왕이라고 했냐면 성종 때 정비가 됐다고 했죠. 이성육부의 체제라든가 그 다음에 도병마사 식목도감 같은 그런 관청들이 생긴 게 바로 성종이고 이 제도가 조금씩 정비되다가 완성된 거는 문종이에요. 그래서 자,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은 성종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이 된 거예요. 문종 때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성종에서부터 문종까지 정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앙정치 조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성육부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성육부라고 하는 건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한 거고 그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했지만 고려가 약간은 다르게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라고 하죠. 여러분 23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표 나와 있죠. 네, 요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각 관청별로 역할 그리고 구조 이런 거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사실 2개인데 하나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의 합의기구하고 그 다음에 대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은 고려라는 나라가 그 전에 뭐였냐면 후고구려였죠. 그래서 후고구려의 제도를
어느 정도는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고려 초기에는 태봉, 신라, 당의 관제를 일부 병용하여 광평성이 최고 기구였죠. 후고 고려를 말하는 걸 지금 그 시기에. 자, 그러다가 내봉성, 순군부, 병부, 내의성 이런 것 등을 두었다가 나중에 자 어느 왕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해서 성종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해서 완성된 건 어느 왕이었어요? 문종. 네, 문종 때 완성되죠. 자, 그래서 문종 때 완성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원나라에 의해서 관제가 격화됐다가 관제가 다시 복구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문종 때의 체제로 다시 정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왜 문종 때의 체제로 정비했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문종 때 완성된 제도를 쭉 쓰다가 원에 의해서 관제가 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이거를 문종 때의 체제로 다시 정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문종 때의 중앙정치 조직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삼성육부 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자, 그러면 중앙정치 제도 조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왕이 있고 자, 왕 밑에 최고 관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최고 관부가 중서문하성이에요. 자, 중서문하성이라고 하는 건 당나라의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친 거죠. 자, 아까 이성육부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했다고 했는데 원래 당나라는 중서성 따로, 문하성 따로, 상서성 따로. 그런데 그걸 합친 거예요. 그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서 중서문하성이라고 하고 이 중서문하성의 장관이 나중에 재상을 담당하는데 그 재상이 문하시중이죠. 문하시중이 수상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왕 밑에 제일 높은 수상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서문하성은 다른 말로 제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서문하성에서 최고 관직이 제신이기 때문에 제부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중서문하성은 크게 제신과 낭사로 나눠지는데 자, 제신이라고 하는 건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신은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낭사는 이품 이하의 하급 관리를 얘기하면서 낭사는 왕을 견제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낭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서문하성이니까 상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서성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상서성 밑에 육부가 존재하게 되죠. 자, 육부는 이병호형 예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병호형 예공. 그래서 총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역할은 여러분이 23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역할이 나와 있죠. 이 역할은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다 똑같아요. 한꺼번에 여러분 알아두시면 고려나 조선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분은 인사행정, 총괄 업무를 담당하겠죠. 그 다음에 병부는 군사, 호는 재정, 성은 형벌, 그 다음에 형욱 업무, 얘는 외교, 교육, 그 다음에 공은 토목공사. 그래서 이렇게 6부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6부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겠죠. 6부는 행정의 실제적인 중앙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게 바로 6부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추원. 자, 중추원은 송해 제도를 모방했고 중추원은 추부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추밀이 가장 높은 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관직이기 때문에 추부라고 하고요.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되죠. 추밀은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얘기하고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승선은 삼품의 벼슬로서 승선은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해요. 왕명 출납이라는 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이니까 비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추부, 추밀과 승선으로 구별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사. 자, 삼사라고 하는 건 전곡과 곡식의 출납, 그러니까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담당하니까 회계기구라고 볼 수 있겠죠. 회계기구. 자,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기구가 고려시대 2개예요. 뭐하고 뭘까요? 재정과 관련된 기구가. 하나는 3사일 거고 하나는 6부 중에 있겠죠. 그래서 호부가 되겠죠. 호부가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 재정과 관련된 기구는
호부하고 3사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사대. 자,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고 탄핵하는 역할. 백관 감찰, 관리 감찰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사대. 자, 어사대 말고도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또 있죠. 요거 말고도 뭐 춘추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림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문적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들 또는 도서관들. 아까 우리 수서선 비서관 이런 것처럼 도서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뭐 보문각이라든가 그런 기구들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기구들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성육부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봅시다.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그 다음에 중추원의 추미일 가장 핵심 기구라고 했고 이 두 개는 따로 모여서 회의기구를 구성하죠. 자, 이 회의기구가 도병마사하고 그 다음에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기구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주요 회의기구고 자, 도병마사는 국방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법제와 격식을 담당하고 법제와 격식이라고 하는 건 법제,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 역할을 하는 거고 국회 같은 그 다음에 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할 때 목차가 있잖아요. 순서 그런 것들을 정하는 역할. 그리고 이 법제와 격식을 만드는 거는 가끔 해도 되기 때문에 도감이죠. 여기서 도감이라고 하는 건 임시기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구든 도감이 붙으면 임시기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시기구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도병마사라고 하는 건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인데, 자, 이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도평의사사로 바뀌고, 도평의사사는 도당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자,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 도병마사에서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역할이 확대가 되죠. 여기는 국방만 논의하지만 여기는 총괄하는 역할을 하니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굳이 나누자면 도병마사가 조금 더 급이 높아요. 말하자면 조금 더 급이 높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재신과 추밀은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들이고 굉장히 높은 귀족들이잖아요. 직급들이. 그래서 요 회의를 우리가 제추회의라고 하기도 해요.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한다. 라고 해서 제추회의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이제 만약에 사료로 나온다 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찾아보고 아하 이게 대부분 시험 문제는 도병마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게 도병마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합좌기관이라는 표현. 합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합의를 한다는 뜻이니까 고위관리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구나. 자, 그래서 사료에 합좌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도병마사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합좌의 기능을 한다 또는 합좌기구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도병마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낭사 그 다음에 여기 관리감찰기구인 어사대 자, 낭사와 어사대가 모여서 또 어떤 기구를 구성을 하죠. 요 기구가 대간, 대성, 성대라고 하는 기구예요. 자, 대간 그리고 대성, 성대라고 불리는 기구고 이 기구에서는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첫 번째 서경제도, 서경권 두 번째는 간쟁권 그 다음에 봉박권 자, 서경제도, 간쟁제도, 봉박제도라고도 하고 자, 그럼 서경제도 봅시다. 자, 관리를 임면할 때 자, 임면이라고 제가 썼죠. 임면과 면책, 그러니까 관리를 등용하든 자르든 그때. 자, 그리고 법을 만들고 없앨 때. 자, 제가 지금 법령 개폐시라고 썼죠. 개는 만들고, 폐는 없애고. 자, 그래서 관리를 임명하거나 자를 때, 법을 만들거나 없앨 때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동의권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찬성해줘야 이걸 통과시키는 거죠. 자,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벼슬을 줄 거야. 하지만 요 대관들이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도 벼슬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다는 건, 한다는 건 왕권을 어느 정도는 견제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이 대간에서의 특히 서경제도. 자, 그 다음에 간쟁이라고 하는 건 간언,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거고요. 봉박이라고 하는 건 왕의 명령을, 자,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냥 야, 네가 너 오래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구두로 정하는 경우,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좀 중요한 업무 같은 경우는 편지로 쫙 써서 봉투에 넣어서 딱 이렇게 쟁반 같은 거에다 받치고 가잖아요. 두루마리 막 이렇게 해서. 자, 그럴 경우에 그 왕의 명령이 들어있는 문서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야, 빠꾸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게 왕명 거부권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권한들을 누가 가지고 있냐? 대간 또는 대성 또는 성대. 자,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시험에는 되게 잘 나오는데 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특히 도병마사 그리고 대간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구성을 알아야 되겠죠. 누구랑 누가 여기에 해당되냐. 그 다음에 여기 대간에는 누구랑 누가 해당되는지 일단 구성을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기능, 역할 이런 거 특히 서경제도 이런 거 알아두시고 이 대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즉 왕을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고려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뭐냐, 제도가 뭐냐 또는 기관이 뭐냐 물어보면 대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성육부 체제라고 얘기했죠. 요 이성육부 같은 경우는 당해 제도를 모방을 했죠. 당해 제도를 빌려온 거다. 자, 이성육부 체제는 당해 제도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당을 모방했고, 자, 그 다음에 중추원과 삼사는 송해 제도를 모방한 거죠. 자, 송해 제도를 모방을 한 거다. 어사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어사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사대는 어느 나라를 모방한 거냐라고 물어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사대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여기는 송, 여기는 당. 자, 그러면은 저것들은 다른 나라를 모방한 거고 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어느 나라를 모방한 거냐? 이거는 고려의 독자적 기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최고 기구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는 게 도병마사죠. 독자적인 기구이면서 그 다음에 고려가 귀족 중심의 정치, 귀족 중심의 정치를 하는구나. 또는 귀족 연합 정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귀족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 사항을 귀족 연합 정치 또는 귀족 중심 정치. 자, 이렇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전반적인 우리 중앙정치 조직의 내용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도병마사 합좌, 그 다음에 대간의 역할 중에 서경제도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보시면은 나머지 기구들은 춘추관, 그 다음에 한림원, 자, 왕의 교서와 외교 문서를 써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보문각에서 경연을 담당하죠. 자, 우리가 조선시대 중요하게 다루는 경연이라는 게 고려시대부터 실시되죠. 고려 예종 때부터 실시되는데 경연을 담당하는 곳이 보문각. 자, 그리고 사천대 이런 것들 나머지 기구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도평의사사라고 해서 도병마사에 관련된 사료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앞에 합좌. 그래서 합좌기구다라고 나와 있어요. 합의기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좌기구라고 나와 있는 거 볼 때 아, 이건 도병마사. 무조건 도병마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합좌기구, 합의기구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중앙정치조직. 중앙정치조직에서는 이 두 가지, 도병마사와 대간 이 두 가지를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방행정조직. 자, 지방행정조직에서는 일단 지방행정조직이 정비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고려 초기에. 자, 고려 초기에는 아직까지 지방관이 파견되기 전이죠. 지방관이 파견되기 전이면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 그 지역 호족이 다스리겠죠. 호족이 알아서 다스리죠. 자, 그래서 호족이 다스리고, 자, 세금을 관리하는 관리인. 여기 보시면 금유와 조장, 전운사, 요런 정도만 파견을 했죠. 이 사람들은 지방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관리. 자, 요 정도만 파견이 됐다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주하는 지방관이 파견된 건 언제? 성종 때부터. 상주하는 지방관이 파견된 거 12목이 설치됐을 때부터니까 성종 때죠. 자, 그래서 성종 때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관이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지방에 대한 체제가 좀 정비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지방 체제가 완성된 거는 언제냐? 현종 때 지방 체제가 완성되죠. 자, 3번 보시면 오도, 양계, 경기라고 하는 이 지방 제도가 완성된 시기는 언제냐? 현종 때죠. 자, 그러다가 예종 때 간무라고 하는 임시 수령. 자,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 수령이거든요. 비정규 수령이 파견된 게 간무. 그리고 그 간무가 파견되기 시작한 거는 예종. 그래서 간무 파견까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 도, 양계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만 살짝 봅시다. 자, 일단 오, 도, 5개 도의 이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5개 도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전라, 경상은 우리가 아니까 빼고, 자, 고려만 있는 도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고려에만 있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3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나오면, 아, 무조건 고려시대구나. 요건 고려밖에 없었으니까.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양계라고 하는 건 기회가 2개다라는 뜻이니까. 자, 북쪽 국경지방에 있는 계가 북계, 그 다음에 동쪽 동해안 쪽에 있는 계가 동계, 그래서 동계와 북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북계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아까 삼경 중에 중요하게 설치한 기구가 뭐였어요? 수도, 도시가 서경이죠. 서경이 북계 안에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서경은 북계에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도호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 안북도호부, 안변도호부, 안남도호부, 도호부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각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한 기구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목. 자, 이 목이 아까 우리 성종 때 설치한 12목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12목이었지만 나중에 정비가 돼서 8목. 그래서 목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오도, 양계, 그 다음에 경기. 자, 우리는 지방행정제도에서 5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5도는 일반행정구역이에요. 5도는 일반행정구역이고 말 그대로 일반행정구역이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파견돼요. 지금으로 하면. 자, 이때 파견된 도지사가 안찰사죠. 안찰사가 파견이 되죠. 자, 안찰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방관의 성격은 자, 이 사람은 임기 6개월짜리 임시 순찰직이에요. 그래서 임시 순회직. 자, 이 순회는 순찰. 이 사람은 임기가 6개월짜리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안찰사로 임명이 되면 나는 임기 6개월 동안 내가 임명된 지역을 한 바퀴 삥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경상도 지역의 안찰사다. 그럼 나는 이제 짐 싸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사는 상주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내려가서 아예 살아야 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임시 순찰직이기 때문에 벼슬이 그닥 높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등급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5에서 6품 정도? 이 정도의 5에서 6품 정도의 비교적 높지 않은 그 정도의 등급의 관리가 파견돼요. 자, 조선시대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조선시대 도에 파견된 사람을 관찰사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관찰사는 종 2품 이상이어야 해요. 아주 높은 등급이어야 하죠. 하지만 고려시대는 5, 6품 정도의 좀 비교적 낮은 등급도 안찰사로 파견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한 바퀴 돌고만 오면 되니까. 자, 그래서
안찰사를 파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도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요 도 밑에 주군현이 설치되는 거예요. 도 밑에 주군현이 설치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 중에서는 자, 주는 뭐 좀 큰 행정구역이니까 빼고 자, 주군 주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속군 속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주군 주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속군 속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주군 주현과 속군 속현 여기에 주자가 붙었냐 그 다음에 속자가 들어가냐 요거에 따라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주가 들어가는 이 주군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 자, 나라에서 수령이 파견된 지역을 주가 붙은 주군 주현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속군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얘기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은 수령이 없어. 요거 속군 속현. 우리 지역은 서울에서 수령이 파견됐어. 그럼 주군 주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군 주현과 속군 속현 중에 주군 주현과 속군 속현 중에 어떤 게 훨씬 많냐면 이 속군 속현이 훨씬 많아요. 자, 숫자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는 한 130여 개 정도 되면 여기는 한 30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많은 게 바로 속군 속현. 숫자로 하면 3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속군 속현이 훨씬 숫자가 많다. 그러면은 이 속군 속현은 누가 지배하냐? 향리가 지배를 하겠죠. 향리는 원래 이름이 호족이었고 그 호족이 향리가 된 거죠. 그래서 향리가 그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질적 지배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속군 속현이고 자, 그러면은 향리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임시 수령이 파견된 거예요. 아까 임시 수령 뭐라고 했죠? 간무가 파견이 된 거죠. 그래서 자, 간무가 파견됐다. 간무라고 하는 건 비정규직 수령이에요. 자, 고려시대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발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바로바로 발령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발령이 바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령을 하고 대기를 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대기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임시 수령으로 파견을 시켜요. 가서 일 좀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임시 수령직을 우리가 간무라고 하고 자, 좀 전에 우리 간무를 파견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 예종 때부터. 그래서 간무를 파견하기 시작했고 비정규직 수령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예종 때부터고 자, 그 다음에 속군 속현을 원래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사람은 누구? 향리가 실질적으로 다스렸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오도. 자, 그 다음에 양계로 갑시다. 양계는 동계와 북계고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면 여기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하냐? 이원적 구조라고 한댔죠.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이원적 체제로 돼 있죠. 하나는 일반행정제도, 하나는 군사행정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군사행정구역이니까 여기에 있는 지방관은 아예 그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그 지역에 머물러 살아야 되겠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병마사라고 해요. 그래서 병마사를 파견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병마사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원래는 병마사니까 지키기만 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행정까지 담당하는 지방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처럼 임시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 6품 정도의 낮은 등급보다는 한 3에서 5등급 정도의 그러니까 안찰사보다는 조금 높은 3에서 5품 정도의 관직으로 파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찰사보다는 급이 높아요. 말하자면 한 단계 좀 높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 지방행정까지도 지방행정관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을 전체를 통치하는 지방행정관의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병마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병마사를 파견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는 안찰사, 여기에서는 병마사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개 밑에는 행정구역이 진이 있어요. 진.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의 지방에는 양계 밑에는 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마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경기.
자, 경기라고 하는 건 수도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하죠. 지금의 경기도는 서울 주변이지만 이때 경기도는 개성 주변이겠죠. 이 원래 기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수도 주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서울과 그 주변 지역. 자, 그 다음에 삼경제도로 갑시다. 자, 삼경은 수도와 제2의 수도처럼 중요 도시들을 얘기하죠. 일단 수도는 어디? 개성. 개성은 송악. 그 다음에 서경. 서경은 평양.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동경이 설치됐었어요. 동경은 지금의 어디였었냐면 경주. 자, 그리고 동경을 설치했던 왕이 성종 때 동경을 설치하죠. 자, 그런데 동경은 별로 쓰잘데기 없다. 그래서 좀 더 중요 요충지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동경 대신에 중요 도시로 설치된 곳이 어디? 남경. 자, 남경은 지금의 어디냐면 서울이겠죠. 한양. 자, 그래서 남경을 설치했다. 자, 아까 우리 남경 설치한 왕이 누구였어요? 문종. 그렇죠. 남경을 설치했다. 문종.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종을 설치한 거는 문종이지만 실제로 개발한 건 누구예요? 숙종.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막 공사를 해가지고 막 남경을 발전시킨 건 숙종 때. 자, 그래서 설치만 한 거예요. 문종은. 자, 그래서 개성이라고 썼네. 개경. 그 다음에 서경. 그리고 동경에서 개경, 서경, 남경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개경은 송악인데 송악은 송악 길지설이 있었어요. 신라 말기에. 그 다음에 서경은 서경 길지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종 때 수도로 옮기려고도 했었고 묘청에 서경 천도 운동도 일어나고. 자, 그리고 남경은 남경 길지설, 한양 길지설. 결국에는 남경에다가 나중에 조선에 수도를 만들게 된 게 그 남경 길지설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삼경제도는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구나.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구나. 자, 그래서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삼경이 만들어진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삼경제도와 관련된 사상이 뭐냐? 그럼 풍수지리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호부. 자, 이 도호부라는 건 오도호부였다가 사도호부였다가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고 그랬죠.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한 게 이 도호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원래 팔목은 뭐였다가 12목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정비, 개편된 거고요. 자, 여기에서 삼경, 사도호부, 팔목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다른 말로 개수관이라고 그래요. 자, 삼경, 사도호부, 팔목을 뭐라고 하냐? 개수관이라고 하죠. 이 개수관이라고 하는 건 중간행정구역을 개수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지역에 파견된 관리를 개수관이라고도 해요. 자, 개수관이라고 하는 건 중간행정 단위, 중간행정 구역을 개수관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군이나 현은 좀 작은 행정 단위잖아요. 진이나 이런 거는 그 중간적인 단계. 시, 군, 구 중에서 군이 뭐 중간행정 구역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중간행정 구역을 개수관 또는 여기에 파견된 지방관을 개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관제라고 하는 게 마련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특수행정구역 봅시다. 특수행정구역. 자, 특수행정구역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향, 부곡, 소, 장처, 역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우리는 향, 부곡, 소 이렇게 봅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려에만 있는 건 어떤 걸까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진 거 소. 소는 고려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향, 부곡은 원래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죠. 그래서 향, 부곡은 원래 있었고 소는 새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소는 고려에만 있고 나중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향, 부곡, 소가 다 폐지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고려에만 있었던 건 소. 소는 고려에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 그러면 이 특수행정구역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양인이에요. 즉 평민. 말하자면 이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평민들이 사는 지역이긴 한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늦게까지 나한테 저항했던 지역이야. 꼴보기 싫어. 그러면 이 지역을 일반 평민들이 사는 마을이지만 한 단계 낮춘 거예요. 강등을 시킨 거죠. 그래서 향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지역, 요런 지역을 한 단계 강등을 시킨 거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다시 누군가가 공을 세웠다. 그러면 다시 승격.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지역에서 범죄자가 나타났다. 다시 강등.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고요. 자, 일단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그 제약이 뭐냐? 자, 일단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조공을 바치거나 공무를 바치거나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의무가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건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자,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출가를 할 수가 없어요. 출가를 할 수 없다는 건 다른 말로 승려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향부곡소에 사는 특수행정구역민이고, 자, 특히 이 중에서 향부곡에 사는 이 사람들은 농업에 담당을 하죠.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소에 사는 사람들은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나라에 공납으로 바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향부곡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향부곡소는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망이 망소이의 난은 다른 말로 공주 명학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이 망이 망소이는 무신집권기에 있었거든요. 자, 이 망이 망소이의 난 이후로 소멸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소멸의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망이 망소이의 난. 향부곡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이 공주 명학소를, 이 망이 망소이를 회유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거든요.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주죠. 물론 나중에 이 망이 망소이의 지역을 다시 명학소로 바꾸긴 하지만 어쨌든 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소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멸의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망이 망소이의 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수령의 의무라고 나와 있죠. 고려시대 수령의 의무는 수령 5사라고 그래요. 여기에 두 개가 더해지면 조선시대 수령 7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 5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농업 장려, 치안 확보, 호구 증식, 그 다음에 부역 균등, 재판 공정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령 5사.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더해지면 나중에 수령 7사, 조선의 수령 7사가 되죠. 예를 들면은 간활식이라든가 학교흥이라든가 이런 게 더해지면 이제 조선시대 수령 7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뭐 읍사 조직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읍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방관청 같은 거고, 호장이 여기서 이제 장관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말단행정구역. 자, 봅시다. 말단행정구역은 가장 작은 행정구역이죠. 지금으로 하면 뭐 면리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행정구역은 관리, 지방관이 파견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가장 말단행정구역은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다스리죠, 당연히. 자, 그래서 토착민인 촌장이 다스린다. 자, 그리고 삼경사, 도호부, 팔목, 개수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경제도는 풍수지리설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알아두시고, 자, 이 중에서 분사가 설치된 곳은 어디냐 물어보면 서경. 분사는 어디에만 설치된 거냐면 서경에만 설치된 거예요. 앞에서 우리 분사제도 나왔었죠? 분사가 설치된 거는 태종, 그 다음에 정비된 거는 성종, 완성된 거는 예종. 아까 우리 나왔었죠?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향부곡소의 특수행정구역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방 정치 조직, 중앙 정치 조직하고 지방행정 조직하고 한번 살펴봤고, 자, 나머지 군역제도랑 문벌제도 나와 있네요. 자, 군역제도까지 마저 봅시다. 얼마 안 되니까.
자, 군역 제도는 그냥 간단하게 중앙군, 지방군 나눠보면 되고요. 중앙군은 말 그대로 수도와 왕실 경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군은 말 그대로 지방 방어를 하는 거겠죠. 자, 수도 경비, 왕실 방어, 왕실 호위. 자, 이건 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2군, 6위로 나눠지죠. 자, 2군은 목종 때 거기 보시면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국왕의 친위부대, 왕을 지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위는 성종 때, 자, 이거는 궁궐 수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우위, 슈노위, 흥위위, 금호위 뭐 등등. 이 중에서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게 금호위. 그래서 이걸 최초의 경찰로 보기도 하죠. 금호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천우위, 간문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6위가 있죠. 자, 2군 6위의 군인들은 중앙군이면서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이에요. 그래서 직업군인이니까 나라로부터 월급도 받겠죠. 직업군인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직역이 세습돼요. 즉 직업이 자기 자손들한테 세습되기도 하죠. 자, 직역이 세습되고 토지를 지급받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중앙군. 자, 그리고 2군 6위의 장군들, 즉 상장군과 대장군들이 모여서 따로 회의를 하는 회의기구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군인 회의기구죠. 자, 군인 합의기구. 앞에서 우리가 중앙관리들의 합의기구가 도병만사 신목도감이었다면 군인들의 합의기구, 합작기구는 중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방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고, 관청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군 내려갈까요? 지방군은, 자, 우리가 5도와 양계로 나눠서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는 주현군, 현이라고 하는 행정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현군. 그 다음에 양계에는 주진군, 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주현군 보시면 정용군, 보순군, 일품군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일품군은 노역부대라고 써있는데 노역은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대예요. 노역부대. 그래서 향리가 관리하던 노역부대가 바로 일품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진군은 양계에 주둔하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되죠. 자, 그래서 지방군은 주영군, 주진군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특수군이라고 해서 각 대외 관계마다 말하자면 이제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방어했던 그런 군대들 한번 쭉 보세요. 이거는 어느 나라를 막기 위한 군대가 누군지를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거란을 막기 위해서 정종 때 설치한 군대가 뭐였냐면 광군이었죠. 광군, 그리고 그거의 관청이 광군사. 그래서 광군과 광군사가 설치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진 쪽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군대를 별무반. 별무반은 기병부대가 섞여 있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치안을 담당하면서 사병조직으로 만들어진 삼별초가 나중에는 몽골과 끝까지 저항하는 특수군대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삼별초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그리고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설치한 지방군을 연호군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거란은 광군, 여진은 별무반, 몽골은 삼별초, 왜군은 연호군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특수군들 어느 나라를 무찌르기 위한 건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군사 제도까지 중앙, 지방, 군사까지 정비를 좀 해봤고요.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문벌귀족 사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